이 게임 사실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얼리 액세스 초반 위시리스트 달성률은 목표치의 40%, 그마저도 유사 장르 게임들과 비교하면 15%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요. 트위터 팔로워는 고작 281명, 얼리 액세스 발표 영상 조회수는 1천의 남짓이었죠. 대기업 넥슨이 만들었으니 자본으로 밀어붙였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개발진 스스로도 넥슨의 자금력으로 순조롭게 성공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못 박았을 정도로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게임을 만든 민트로켓이라는 곳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넥슨이라는 거대 조직의 산하에 있는 팀으로 넥슨은 원래 대규모 조직 특유의 절차와 규제가 필수적인 회사였지만 이 팀은 각 팀원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구조로 별도 운영됐다고 합니다. 넥슨 내부에서도 대형 IP를 굴리는 빅라인과 소규모 팀이 제약 없이 만드는 리틀 라인으로 전략을 나눴는데 민트로켓은 이 리틀을 전담하는 브랜드였던 겁니다. 실적이나 매출 압박을 덜고 오직 재미만을 위해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검증하는 구조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을 살펴보면 낮에는 잠수부, 밤에는 초밥집 사장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설정이 눈에 띄는데 알고 보면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에서 모티브를 얻어 붙인 컨셉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거칠고 위험한 바다를 탐험하지만 밤에는 따뜻하고 아늑한 식당에서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원하는 음식을 대접하며 교감하는 거죠. 개발자들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도 탐험 자체보다는 아트와 사운드를 찬찬히 감상하게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생사를 오가며 정신없이 물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손님 응대하며 힐링하는 이 완급 조절이야말로 이 게임의 진짜 정체성이자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이유였던 거죠. 허나 그렇게 사운드에 공들였지만 물속 어인족 캐릭터들 대사에는 전문 성우를 아예 안 썼습니다. 정확히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웅얼거리는 소리로만 들리니까 성우 기용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사 녹음도 민트로켓 내부 팀원끼리 직접 처리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물속인지 육지인지 구분되도록 배경에 보글보글 거품 소리는 세심하게 깔아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목소리 연기는 대충 때웠는데 사운드 디테일은 또 진심이었던 선택과 집중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곳곳에 숨겨진 패러디들도 상당한데요. 보스몹인 덤프트럭 소라게의 바퀴엔 넥센 타이어를 패러디한 넥슨 타이어가 영문으로 박혀있고 무기 제작 장면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명화를 패러디했으며 보스들의 등장 연출은 보더랜드 시리즈의 등장신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닌텐도 스위치 버전엔 해양생물 카드를 수집하는 NPC로 포켓몬스터의 누군가를 패러디한 인물이 들어갔는데 개발팀도 통과를 걱정했지만 의외로 닌텐도가 너그럽게 웃고 넘어가줬다고 해요. 이처럼 이 게임은 곳곳에 개발자들의 드립력이 흩뿌려져 있는 그야말로 이스터에그 뷔페였습니다. 그리고 웃지 못할 우연도 하나 있었는데요. 정식 출시일이 하필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침몰 사고 시기와 겹쳤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잠수함 DLC는 언제 나오냐, 혹시 로지텍 컨트롤러도 호환되냐 같은 블랙 유머 리뷰가 쏟아졌는데 그중 하나가 스팀에서 가장 재미있음,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리뷰로 등극하기도 했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한 그야말로 타이밍이 좀 얄궂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게임의 인기를 증명하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데이브 더 다이버의 이미지를 그대로 도용한 가짜 앱들이 유포된 겁니다. 게임인 척 광고만 잔뜩 띄워서 광고 수익만 챙기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기 행각 자체가 국내외 기사로 다뤄질 정도였죠. 사기꾼들이 탐낼 만큼 서구권에서도 확실하게 통했다는 씁쓸하지만 확실한 인기 증명이었던 거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있어 콜라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프트업의 니케, 승리의 여신과 손잡았을 때는 게임의 핵심 리소스를 전부 제공해서 니케 게임 안에 데이브 더 다이버 미니게임이 완벽하게 이식되었고 이를 기념해 서울 판교역과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대규모 광고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넥슨이 예전에 서비스했던 마스터 오브 이터니티라는 게임의 캐릭터를 게임 속 가상 아이돌 스트라스텔라로 부활시키기도 했죠. 서비스가 종료되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쉬웠다는 점이 이유였는데 직장을 잃은 캐릭터들을 데려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준 것이죠. 엔딩까지 가면 더 놀라운데요.
크레딧 화면에 개발자 이름을 쏘면 실제 얼굴과 닮은 캐릭터가 튀어나오는 미니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은 그래픽팀 팀장이 개발팀원 전원의 얼굴을 직접 그려서 만들었다고 해요. 엔딩 크레딧까지 놀거리로 만들어버린 성실함과 장난기가 공존하는 팀이었던 거죠. 닌텐도 스위치 이식 과정에서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기가 작고 사양이 높지 않아서 예상보다 난관이 많았고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들이 정말 고생했다고 디렉터가 직접 밝혔죠. 비유하자면 PC라는 넓은 아파트에서 닌텐도 스위치라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는 셈이었죠. 생계에 지장 없는 선에서 최대한 짐을 줄이는 그야말로 최적화 지옥이 펼쳐진 거죠. 그럼에도 조이콘을 분리해서 쓰는 기능까지 살려 미니게임을 넣었는데요. 원룸에서 조이콘이라는 뷰를 발견하고는 그 작은 공간을 기어코 살려 미니바를 차려 넣은 낭만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마지막은 결과로 정리됩니다. 국내 싱글 패키지 게임 최초로 누적 판매 400만 장을 돌파했고 9만 개가 넘는 긍정 리뷰를 확보했으며 국내 최초로 메타크리틱에서 평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명작에게만 부여한다는 머스트 플레이 배지를 획득했습니다. 2024년에는 영국 펩타게임상에서 당시 세계를 뒤흔든 대작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을 제치고 한국 게임 최초로 게임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죠. 사실 펩타가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3년 한 해에만 전세계 게이머들이 직접 투표하는 스팀 어워드에서 11개 부문 중 유일한 한국 게임으로 부담없이 즐기는 게임상을 수상했고 영국 게임 매체 PC 게이머가 뽑은 올해의 게임에서는 최고의 디자인 부문을,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 최우수상까지 이미 챙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과를 이끈 황재호 대표, 정작 인터뷰에서는 회계나 돈 문제 보는 게 귀찮다, 국내 인터뷰는 별로 안 받는다, 주목받는 거 안 좋아해서 라며 시종일관 무심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팔로워 281명짜리 게임을 펩타까지 올려놓고도 정작 본인은 스포트라이트엔 관심 없는 담백한 실력자였던 거죠. 정리하면 대기업이라고 화력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그냥 될 때까지 꽂힌 것이었습니다. 낮엔 잠수부, 밤엔 조합집 사장이었던 데이브처럼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도 낮엔 281명 앞에서 밤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묵묵히 고쳤던 거겠죠. 어쩌면 그 낙차가 이 게임에서 제일 뭉클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질 이 이야기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낮보다 밤이 더 뜨거웠던 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